기술이 곧 비밀인 세상, 모든 나라가 장벽을 높이 쌓고 자국의 핵심 기술을 꽁꽁 숨기려 합니다. 그런데 여기 30년 지기 우방국도 아닌 한때 적대적이었고 지금도 특정 거대 국가와 가까운 베트남에 우리의 핵심 전략 무기인 K9 자주포를 건넨 한 국가가 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히 방산 수출이라는 경제 논리로만 설명될 수 없습니다. 북한과의 오랜 친분이라는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기술 유출 위험을 감수했는지, 그리고 이 거래를 통해 궁극적으로 무엇을 얻고자 했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K9 자주포는 베트남의 대중국 방어선 어디에 배치될 것이며, 이 모든 것을 뒤에서 승인한 미국의 숨겨진 레버리지 전략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우리의 국익은 어디에 놓여 있는지, 오늘 이 역설적인 거래의 이면을 데이터를 통해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신뢰와 위험이라는 두 개의 날이 공존하는 이 거래의 진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기술이 곧 비밀인 세상, 모든 나라가 장벽을 높이 쌓고 자국의 핵심 기술을 꽁꽁 숨기려 합니다. 그런데 여기 30년 지기 우방국도 아닌 한때 적대적이었고 지금도 특정 거대 국가와 가까운 베트남에 우리의 핵심 전략 무기인 K9 자주포를 건넨 한 국가가 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히 방산 수출이라는 경제 논리로만 설명될 수 없습니다. 북한과의 오랜 친분이라는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기술 유출 위험을 감수했는지, 그리고 이 거래를 통해 궁극적으로 무엇을 얻고자 했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K9 자주포는 베트남의 대중국 방어선 어디에 배치될 것이며, 이 모든 것을 뒤에서 승인한 미국의 숨겨진 레버리지 전략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우리의 국익은 어디에 놓여 있는지, 오늘 이 역설적인 거래의 이면을 데이터를 통해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신뢰와 위험이라는 두 개의 날이 공존하는 이 거래의 진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도 수출이 강행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기술 보호에 대한 우리의 자신감과 철저한 계약적 장치가 있었습니다. 베트남 수출 계약서에는 엄격한 조항들이 명시되었습니다. 첫째, 제3국 양도 금지 조항입니다. 이는 미국이 파키스탄의 F-16을 수출할 때처럼 베트남이 임의로 K9을 북한이나 다른 국가에 넘기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둘째, 실수량 확인 의무입니다. 납품된 K9이 항상 계약서상의 숫자를 유지하고 있는지, 한두 문이라도 사라지지 않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하드웨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 즉 기술 자체의 보호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국방과학연구소의 전문가들은 K9의 핵심이 봉인 조치를 통해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K9의 포신과 핵심 구동부, 사격 통제 시스템 등은 베트남 기술진이 함부로 분해하고 역설계를 시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물리적으로 봉인됩니다. 더 나아가 정비 단계에서는 반드시 한국 기술진이 참여하도록 의무화하여 운영을 하되 내부 구조를 파악할 기회 자체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감은 기술적 격차에서 나옵니다. K9 자주포의 생명은 고열과 고압을 견디는 155mm 포신의 정밀 가공 기술과 발사 후 흔들림 없이 다음 사격을 준비할 수 있는 차체 안정화 기술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철 가공 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낡은 러시아 구형 레일을 아직도 사용하는 북한이 K9 포신과 같은 초정밀 부품을 복제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과거 북한이 군사 열병식에서 공개했던 신형 무기들이 외형만 서방 무기를 흉내냈을 뿐 대량 양산이나 실제 성능은 미지수인 껍데기에 불과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선 안 될 가장 큰 리스크는 봉인된 자주포가 아닌 열린 교범의 유출입니다. 군사 전문 분석가들의 지적처럼 아무리 K9 하드웨어가 봉인되어 있어도 운용 매뉴얼, 사격 교리, 유지보수 절차서 등은 종이, 문서나 디지털 파일 형태로 존재합니다. 베트남 주재 북한 대사관의 무관들은 언제든 베트남 고위 국방 관계자들과 사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커피 한 잔과 함께 중요한 군사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은 상존합니다. 이는 인공위성이나 국방부의 감시망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신뢰의 영역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우려는 단순한 기우가 아닙니다. 1975년 월남 패망 당시 남베트남이 철수하는 미군이 남긴 밭8 전차나 M16 소총 등을 북한의 연구용으로 넘겨주었던 쓰라린 역사적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북한은 이 무기들을 대남 훈련장에서 분석하며
우리 전력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과거의 쓰라린 교훈은 가장 강력한 방어는 기술 격차를 유지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베트남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 바탕에는 이 모든 기술적 우려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강력한 신뢰의 뼈대가 존재했습니다. 이 뼈대는 K9이라는 최신 무기 이전에 우리가 베트남의 낡은 무기를 고쳐주던 가장 기초적인 서비스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술 유출이라는 가장 민감한 문제를 안고서도 K9 수출이 가능했던 배경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가장 기초적인 신뢰가 형성되던 지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K9 자주포라는 최첨단 무기가 베트남에 도착하기 훨씬 전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과 베트남의 국방협력은 MRO, 즉 유지보수 및 정비라는 가장 낡고 단순한 서비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베트남군은 오랫동안 구소련, 러시아 및 중국제 무기와 함께 베트남전 당시 철수하는 미군에게서 노획하거나 인계받은 미제 장비들을 대량으로 운용해 왔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이 M-쇼셰밤 장갑차, UH-1H 헬기 같은 노후 장비들은 심각한 정비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베트남은 이 장비들을 고칠 전문적인 기술과 부품이 절실했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이 등장합니다. 한국 역시 과거 M-11 장갑차와 유사한 미제 장비들을 운용해 왔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정비 기술과 노하우를 완벽하게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베트남의 낡은 UH-1H 헬기와 M-11 장갑차에 대한 MRO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닌 작동 가능한 장비를 통해 생존성을 보장해주는 신뢰의 행위였습니다. 이처럼 가장 기초적인 서비스를 통해 구축된 신뢰의 뼈대는 2000년대 이후 해군 분야로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이 퇴역한 포항급 초계함을 베트남 해군에 양도하면서 양국 간의 군사적 유대는 한층 끈끈해졌습니다. K9 자주포 수출은 바로 이처럼 20년 이상 쌓아온 신뢰의 계단을 밟고 올라선 최종 단계였던 것입니다. 한국과 베트남의 이러한 관계 발전 뒤에는 이 모든 과정을 승인하고 조정하는 미국의 복잡한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K9 수출은 단순한 경제적 거래가 아닌 미국이 설계한 동남아 안보 지형 재편의 일부였습니다. 미국은 베트남을 대중국 포위 전략의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베트남의 군사력을 서방 기준으로 강화하는 것은 미국에게 심리적, 전략적 이득을 가져다 줍니다. 미국이 K9 수출을 허용한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상 장비의 비경쟁성. K9은 지상 장비이며 미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F-35 전투기나 이지스함 같은 첨단 전략 무기와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2. 서방 표준화 유도. K9은 서방 표준인 155mm의 규격을 사용합니다. 베트남이 K-2용을 도입하면서 서방 표준 장비에 익숙해지는 것은 장기적으로 베트남의 전력 시스템을 러시아, 중국 규격에서 서방 시스템으로 전환시키는 첫 단추가 됩니다. 3점 궁극적인 목표. K-형 수출의 성공은 한국 방산의 신뢰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미국 엔진을 사용하는 한국산 FA-552 경전투기 등 공군 전력의 베트남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베트남 공군을 서방 규격으로 전환시켜 대중국 견제 전력을 확충하려는 미국의 최종 목표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미국은 현재 T-6 훈령이 판매 등을 통해 베트남 공군의 파일럿 훈련 시스템을 서서히 서방 규격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K9 수출은 이러한 규격 전환 로드맵의 지상군 버전이었으며 이 모든 과정에서 한국은 미국의 전략적 목표를 대리수행하며 국익을 확장하는 중요한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 관계가 복잡해도 결국 K-항인이 선택받은 이유는 압도적인 기술력과 가성비였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K-나우이 어떻게 글로벌 시장을 장악했는지 기술적인 프레임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K9 자주포는 단순한 무기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방어 대신 기동을 택한 한국 군사 철학의 승리입니다. K9이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을 점유하며 베스트셀러 신화를 쓴 배경에는 독일의 PCJ-1000으로 대표되는 유럽식 자주포와의 확실한 철학적 차이가 존재합니다. PCJ-1000은 두꺼운 장갑과 무거운 차체를 자랑합니다. 이는 냉전 시대의 산물로 버티면서 싸운다는 서유럽의 전술 개념이 반영된 것입니다. 즉, 적의 대포병 사격이 가해져도 승무원의 생존성과 포탑의 내구성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습니다. 반면 K야의 개발 철학은 이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K야잉은
쏘고 튄다는 한국의 독자적인 전술 개념을 구현했습니다. 현대전에서 적의 포탄이 어디서 날아올지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대응하는 대포병 레이더 기술이 극도로 발전했습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리 장갑이 두꺼워도 결국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K자오는 이 환경에서 생존성의 기동성이라는 공식을 대입했습니다. 1. 신속한 기동성. K자오는 PGH 2000보다 가볍고 엔진 출력이 뛰어나 최대 시속 67km의 빠른 기동력을 자랑합니다. 사격 임무를 수행한 후 30초 내에 진지에서 이탈하여 적의 대응 사격이 도달하기 전에 안전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2. 독보적인 사격 안정성. K9의 가장 큰 기술적 우위는 발사 후 흔들림이 없다는 점입니다. K자잉은 사격 시 충격이 차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사격 직후에도 다시 조준할 필요 없이 곧바로 다음 사격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나 러시아제 구형 자주포들이 발사 후 차체가 크게 흔들려 재조준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과 대비됩니다. K9의 우수성은 MRES의 능력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이는 포탄의 고각을 순차적으로 변화시켜 한 포문에서 발사된 포탄 여러 발이 동시에 동일 목표 지점에 떨어지게 하는 기술입니다. 이 능력은 적이 방어 태세를 갖추기 전에 일시에 막대한 화력을 집중시킬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성능을 완성시킨 것이 바로 가성비입니다. K양은 PJH 2000과 견줄만한 사거리와 명중률 40km 사거리에서 50m GP를 자랑하면서도 약 30-40% 저렴한 가격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K9이 노르웨이, 핀란드, 인도, 이집트 등 전 세계 가후개국 이상에서 선택받으며 가성비 최강자로 인정받은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K9의 성공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K9 개발에 참여했던 ATD 연구진과 한화 엔지니어들은 발사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많은 테스트를 밤새워 진행했습니다. 포탄의 궤적을 쫓아 데이터를 분석하며 오차를 허용하지 않는 정확성에 집착했던 그들의 집념이 지금 이 세계 최고 성능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제 K9은 더 멀리 쏘는 K9AT라는 미래로 향하고 있으며 동시에 동남아시아의 특성에 맞는 또 하나의 필승 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KA3의 100km 범위를 꿈과 동남아시아 시장의 숨겨진 열쇠인 K-고 트럭포 전략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K야잉은 이미 세계 최강의 자주포로 인정받았지만 우리의 기술적 도전은 멈추지 않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방과학기술의 시선은 K9의 궁극적인 진화형인 K9A3를 향하고 있습니다. K9하이시브는 사거리를 현재의 40km급에서 최대 100km급으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포신의 길이를 52구 경장에서 58구 경장 이상으로 연장하고 혁신적인 램제트 추진포탄 등의 첨단 탄약 기술을 결합해야만 가능한 도전입니다. 하지만 KIA-3의 진정한 혁신은 무인화에 있습니다. K9A3는 궁극적으로 완전 무인 포탄 및 자동 장전 시스템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는 포반원의 수를 최소화하여 인명 손실 위험을 제로화하고 장비의 유지보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KIA-3를 개발하는 연구원들은 우리가 1km를 더 쏘는 것은 단지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전투에 나선 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책임의 반경이 넓어지는 것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도전에 임하고 있습니다. K9가 한국의 미래를 향한 포부라면 K여갱5에 귀한 트럭포는 동남아시아 시장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필승 카드입니다. K9 수출로 베트남과의 관계가 공고해졌지만 동남아시아 시장 전체를 볼 때 섬나라, 인도네시아, 필리핀, 트로아가 대부분인 이 지역의 군사적 우선순위는 해상 및 항공 전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들 국가에게 고가인 궤도형 자주포 K-9는 예산상의 부담이 큽니다. 이들이 선호하는 것은 트럭식 자주포입니다. 바퀴가 달린 트럭포는 궤도형 자주포보다 기동성이 뛰어나고 유지보수 비용이 저렴하며 전략적으로 빠르게 전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K-2AL은 우리 군에서 운용하던 배꼽1음 및 견인포를 현대적인 트럭에 탑재하여 자동화시킨 모델입니다. 이 무기가 베트남 시장을 넘어 동남아 전체 시장에서 주목받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베트남은 과거 미군으로부터 인수한 배꼽1음 포탄 재고를 막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K-5AL은 이 기존의 재고 포탄을 아무런 개조 없이 즉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최적의 솔루션입니다. 즉, 베트남은 값비싼 155mm 포탄을 새로 구매할 필요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포병 전력을 현대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K9 수출로 시작된 베트남과의 협력이 K-모에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통해 동남아시아 시장 전체로 확산될 수 있는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의미합니다. 필리핀 등 주변국 역시 대반군 진압이나 국내 안보 목적의 트럭포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K-1은 프랑스 CAESAR나 이스라엘 ATMOS 등과의 경쟁에서 호환성과 가성비를 무기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베트남의 최종 K-차운 도입 목표가 108문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기존 전력을 교체하는 것을 넘어 대중국 국경 방위를 위한 새로운 포병 부대를 창설하겠다는 베트남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K9이라는 거점을 확보한 한국 방사는 이제 KF-엣지라는 다목적 무기를 통해 동남아시아 전역의 특수 시장을 공략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베트남과의 계약서를 펼쳐봅니다. 이 신문의 중고 K9은 왜 선택되었고 우리가 베트남을 통해 감수해야 할 진짜 비용은 무엇일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이 계약의 이면과 글로벌 리스크 관리의 교훈을 최종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우리는 베트남 수출이라는 복잡한 퍼즐의 조각들을 모두 맞추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성능과 지정학적 전략을 넘어 계약서 이면에 숨겨진 재정적 그리고 윤리적 딜레마를 분석하고 K방산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합니다. 베트남에 초도 수출된 K-1, 이 신문은 중고 퇴역 물량이었습니다. 왜 최신형이 아닌 중고 모델이 선택되었을까요? 첫째, 경제적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함입니다. 중고 모델은 신품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베트반의 예산 부담을 크게 줄여 대규모 계약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둘째, 신속한 배치입니다. 긴 생산 기간 없이 즉시 전력화가 가능했기에 베트남은 시급한 북부 국경 방위에 곧바로 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고는 리스크의 양면성을 가집니다. 구형 모델일 경우 최신형보다 기술적 난이도가 낮아 북한의 역설계 시도가 더 쉬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우리가 기술 유출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중고 모델을 제공한 것은 우리의 기술력이 복제를 불허할 만큼 월등하며 신뢰 구축이 우선이라는 확고한 전략적 판단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대규모 방산 수출에는 언제나 절충 교역이 수반됩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닌 기술 이전, 현지, 부품 생산 혹은 기술 협력 등을 포함합니다. 이 절충 교역 조건이야말로 가장 큰 기술 유출의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베트남 현지에서 K9의 단순 부품이라도 생산하게 된다면 그 생산 공정 자체가 북한으로의 우회적인 기술 유입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K방사는 수익을 극대화하면서도 핵심 기술 방어라는 가치를 절대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포신, 가공 기술과 사격 통제, 소프트웨어 등 우리의 경쟁 우위를 제공하는 요소들은 절충 교역 목록에서 영원히 제외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베트남과의 거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베트남 외에도 K9는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 지정학적 긴장 지역에 수출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심각한 우려, 즉 에스토니아 리스크를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러시아가 에스토니아를 침공하는 과정에서 K9 자주포를 탈취한다면 러시아는 이 기술을 현재 군사적으로 밀착하고 있는 북한에 넘겨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베트남을 통한 유출보다 더욱 직접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위험입니다. K방산의 성공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술 보호와 국제 신뢰라는 두 개의 축을 동시에 관리하는 고도의 외교 행위입니다. 우리가 기술 유출이라는 우려 속에서도 K9 수출을 계속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KIA3처럼 기술적 격차를 벌려 나가는 것만이 유출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무력화하고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방어막입니다. KIA3의 100km 사거리와 완전 무인화 목표는 단순한 성능 향상이 아닌 기술적 우위를 영원히 유지하겠다는 우리의 의지이며 그 의지가 곧 가장 강력한 방어력입니다. 우리가 K9을 통해 베트남에 심은 것은 단순한 자주포가 아닌 신뢰라는 씨앗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K-의 성공 신화를 발판 삼아 아시아를 넘어 유럽 시장까지 진출하고 있는 K2 흑표 전차의 격이 다른 기동력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를 심층적으로 다루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K방산의 다음 도전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통찰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데이터를 통해 이야기하며 데이터가 스스로 이야기하게 만듭니다.